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최종 성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오전 3시 1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가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사사건건입니다. 자, 오늘은 누리호 발사 성공의 의미 또 앞으로의 과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영상은 정말 몇 번을 봐도 기분이 참 그렇죠. 좋네요. 네. 자, 일단 오늘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능 검증 위성이 어떤 자세를 잡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제 발사 42분 만에 남극 세종기지와 일단 교신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쌍방향 소통을 했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신호를 보낸 것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 3시 1분경에 항우연 지상국하고 교신을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쌍방향으로 서로 소통을 했다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위성에서 일방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성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일종의 명령을 내려야 위성에서 뭐 자세 제어를 한다거나 기타 어떤 역할이나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처음으로는 시간 정보를 위성에 보내서 시간 정보를 일치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GPS 위치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위성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향할 수 있도록 펼쳐지는 것도 그 역할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구를 지향한다고 하면 지구의 카메라를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세를 교정하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 작업도 다 정상적으로 마쳤다. 이제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발사 장면 영상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일반인들, 비전문가들은 화염을 내뿜으면서 솟아오르는 그 장면만 봐도 일단 기분이 좋은데, 전문가들은 발사 과정에서 어떤 장면을 좀 주목하면서 보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뭐 이제 로켓의 그 어떤 원리를 알고 그러면 네. 실제로 이제 연소할 때 불꽃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흐트러지는지 뭐 그런 것도 보고요. 네. 그다음에 주로 이제 자세 제어 이런 측면에서도 좀 보고 그 이제 뭐 보통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도 한 60초 정도 지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펑 하는 것처럼 허연 연기가 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거 사고 난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우리가 다이내믹 그 최대 동압이라고 그래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음속을 돌파하고 나서 그 발사체가 가장 많은 기계적인 응력을 스트레스를 받는 구간입니다. 전투기가 네네네. 소닉붐 만드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얘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네. 올라가면서 공기는 적어지니까 밀도는 작죠. 그래서 이런 동압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기계적으로 얼만큼 저것만 지나면 이제 상당히 완화된 응력을 받는 거죠. 안정된 상태로 비행할 수 있는. 네. 네. 저것만 지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소닉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속을 돌파할 때 엄청난 그 이제 소리에다가 갱음에다가 하다가 그것만 펑 지나면 펑 하고 그냥 조용히 가죠. 네, 그런 네. 거랑 비슷합니다. 네. 네. 어제 2차 발사도 목표 연소 시간은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빨리 진행이 됐다던데. 네.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 그걸 봤을 때 저도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단과 2단은 원래 예전된 속도보다 그리고 고도보다도 계속 높았어요. 네. 어제는 거의 중계 때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높았구나.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시간도 보면 분리 1단이나 페어링 2단 분리한 게 대부분 다 4초, 5초 정도 빨리 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설계치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성능이 좀 더 잘 나온 겁니다. 아, 오히려 잘 나온 거다. 잘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잘 나오니까 얘가 속도가 좀 빨라지고 더 고도가 높아진 거고요. 그러면서 근데 1단, 2단은 원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못 해요. 얘는 그냥 완전히 다 연료 산화제가 소진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계할 때 그 예측치를 정확히는 이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선에서 있던 거고, 다만 이제 3단에서 어제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런 아픈 경험을 가졌었잖아요. 동안에 작년에도 46초. 네. 그래서 46초 미리.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산화제 탱크가 사실은 균열이 가서 산화제가 다 샜어요. 그래서 연소를 못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추력을 못 냈고 속도를 못 얻어서 궤도 속도를 못 얻으면 이제 위성이 중력에 이끌려서 땅으로 추락하는 그렇게 됐던 건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제도 한 15초 정도 빨리 꺼졌어요. 네. 빨리 꺼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1단, 2단이 생각보다 더 성능이 좋게 떠올라 가지고 얘가 3단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고도 700km에 도다르고 속도가 7.5km 초속, 거기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일찍 꺼진 거예요. 1, 2단 로켓이 충분히 예상보다 더 높은 추력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3단 로켓은 연소를 빨리 끝내도 네네. 무방했다. 그렇죠. 아무튼 목표 고도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렇죠. 되니까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아마 1.5톤보다도 더 실을 수 있다 앞으로. 네. 그만큼 성능이 더 좋다는 거죠. 설계치보다. 오히려 좋은 거였군요. 네. 이게 목표 궤도에는 도달했지만 연소 시간 이게 좀 달라지는 걸 보면서 혹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좋은 거였다. 뭐 맞추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확해야 되는데 하여튼 원인 분석은 필요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초소형 큐브 위성 4개를 싣고 올라갔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위성들은? 초소형 위성이라는 건 대부분 다 이제 대학에서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제 얘기 같은데 국내에서 초소형 그 큐브셋이라는 걸 제일 먼저 한 게 저였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2005년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당시에 발사체가 없었으니까 러시아의 드네프리라는 발사체로 처음에 발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인공위성을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교육 차원에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해서 쌓았는데, 그때는 드네프리라는 발사체가 올라가다가 한 12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임무 운영은 못했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보다도 벌써 한 거의 2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소형화됐음에도 상당히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 옛날 같으면 만약에 그런 정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브셋이 4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3개는 한 3.23km 정도고요. 네. 하나는 한 9.6km 정도 됩니다. 약 10km 가까이 되는데, 이런 정도 위성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임무는 못해요. 워낙이 예를 들면 출력이 파워가 굉장히 좋아야 좋은 성능을 나타낼 텐데, 사실은 이제 실제 다음 주부터 이걸 사출을 해도 가장 큰 문제가 이 작은 위성들은 통신 파워가 굉장히 약해요. 네. 그러니까 배럴이나 이렇게 태양전지파 큰 걸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통신을 하는데 지상하고 거리가 먼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엔 이제 통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것도 이제 옛날에 이런 큐브셋은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통신이 네. 안 돼가지고. 통신이 두절되는. 네네네.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아마 이번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는 조그만 센서들을 달아서 어떤 그 큐브셋은 지금 현재 미세먼지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GPS 리시버를 달고 이런 대기권에 대한 그 상황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적외선 카메라를 이제 설치를 해서 네. 천지의 온도를 재겠다든가 지금 그런 그 임무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공에 떠 있는 위성 안에 4개의 큐브셋이 들어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걸 사출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대부분 다 이제 큐브셋은 작으니까 네. 큐브셋 자체를 그냥 어떻게 사출하는 방법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피팟이라고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를 에다가 이렇게 서랍처럼 끼워 넣으면 그 뒤에서 이제 스프링으로 미는 거죠. 용수철로 밀어내는 네, 용수를 거군요. 밀으니까 밀면은 성능 검증 위성도 발력을 받으니까 휘청휘청거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위에서는 거의 공기가 없고 마찰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힘에도 엄청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 밀어내고 하나 자세를 다시 밀어내고 잡고. 자세를 잡아주고 하나 밀어내고 이런 식의
이제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뉴스 특보 계속 진행하면서 야, 이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 됐다. 이런 표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이 우주과학의 산 증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설렙니다. 그 7번째 우주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 뭐 유럽 국가, 그리고 중국, 일본, 인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발사체를 개발해서 실용위성을 올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과학기술을 갖추게 됐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 지금 이제 항우연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엔 1989년도에 항우연의 전신인 항공우주연구소라는 게 설립이 됐고요. 그때는 연구원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지금보다는 뭐 훨씬 작은 규모였었죠. 그 다음부터 뭐 아시다시피 나로 발사 실패 여러 가지 아픔을 겪기도 했고 러시아에서 발사체를 들여와서 우리가 쏘면서 무시도 당했다고 하는 그런 네. 얘기도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누리호 발사까지 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한 30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번째 우주 강국이라고 표현하면서 실용급 위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1톤 이상. 요 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정의가 맞지 않습니다. 이제 실험급 위성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위성을 얘기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쉐빗이라는 발사체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굉장히 큰 파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은 보통 한 300km에서 400km 정도 발사할 수 있는 위성을 쏘는데 네. 워낙이 그 소형 경량화에 아주 능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걔들이 쓰고 있는 뭐 텍사라든가 지금 오페크라는 이런 위성들이 다 실용급 위성이에요.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kg짜리라 해서 실용급이 아닌 건 아니죠. 네. 1톤이 넘는다 해서 실용급은 아니다. 그냥 실용급이 아니고 1톤 넘는 위성을 이제 쏜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더 무거운 물체를 운반할 수 있는 더 네. 훌륭한 발사체를 가졌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뭐 좀 이렇게 뭐 그것도 요새는 발사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요새 상용화해서 많이 쓰는 게 미국 스페이스X의 네. 그 팔콘 9인데요. 얘는 뭐 저궤도에 지금 한 23톤 정도 올립니다. 23톤. 네. 뭐 그게 이제 고도에 따라 다른데 우리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1.5톤인데 쟤들 기준으로의 고도로 따지면 우리가 한 2.7, 8톤 정도 올릴 겁니다. 우리 네. 거는.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23톤이니까 뭐 엄청나죠. 우리 10배 정도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네. 뭐 그게 기술력의 차이고 결국은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그런 거죠, 이제. 뭐 아마 이제 제가 답변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뭐 의논할 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추력을 더 높이고 규모를 더 키우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세는 뭐냐면은 아예 이제 중대형 위성이 발사체가 있고요. 네. 아니면 소형 발사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200km, 300km, 400km만 전적으로 운송하는 그리고 아니면 뭐 20톤, 30톤, 40톤 이렇게 운송하는 시스템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현재 발사체 기술들은 대부분 다 핵심이 뭐냐면 재사용 엔진.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1단 버리고 2단 버리고 3단은 마찬가지로 위에 우주에 올라가면 저게 한 몇십 년 돕니다. 저 상태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추락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재사용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 스페이스X가 계속 그걸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스페이스X는 최근까지 가장 재사용을 많이 한 엔진 쓰는 게 12번이고요. 목표는 100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정말 절감되겠네요. 네네. 엔진을 100번을 쓰니까 비용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같으면은 지금 현재 이제 개발비만 한 2조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아마도 저거를 그냥 개수로 비행 모델을 하나씩 생산을 해도 단가가 2천억이 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스페이스X의 팔콘 9은 지금 우리보다 한 10배 가까이 큰데 네. 어느 정도냐면 발사 비용이 평균 약 6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야, 비교가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최근에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훌륭한 게 뭐냐면 그나마도 우리는 저런 대형 로켓을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저 기술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걸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제 발사를 해서 이제 우리가 다 했다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시작점에 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출발점에도 못 있었던 겁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우주 선진국에 비하면. 첫 단추를 끼우는데 이제 성공했다. 그렇죠. 앞으로 네, 계속 그런 단추를 표현이 끼워 나가야 정확합니다. 되고. 네네. 네. 네. 그러니까요. 러시아가 1톤 이상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게 1957년이라고 하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래도 누리호 전과 후 많이 그래도 전진해 있는 거죠, 우리도? 아, 그럼요. 그럼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개발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적절한 제어를 통해서 위성을 올릴 수 있는 기술까지 갔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발사체 규모를 키워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달 탐사선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멀리도 뭐 유인 우주선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의 자립에 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올해는 아리랑 6호 이제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목적 위성이기도 한데요. 6호 발사할 계획이 있는데 러시아 발사체에 실어서 발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덜컥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만약에 발사체 실어가지고 보낸다고 하면은 뭐 공 우주 발사 센터에서 거기서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상업화가 가능한 상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사체가 안정적으로 계속 발사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제 미국처럼 우리가 미국의 스페이스X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뢰하잖아요, 발사.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우리한테 위성 좀 발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위성 갖고 오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성을 큐브 위성 지금 만들었지만 이거랑 비슷하게 성능이 더 좋은 위성들을 앞으로 더 많이 개발해서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우주 산업 규모를 추산한 게 있는데요. 2020년에 우리 돈으로 한 580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작은 위성을 많이 쏘아 올려가지고 전 세계를 일종의 무선 통신망으로 다 하나로 구축하는 작업을 한다거나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랑 소통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산업이 커지고 있거든요. 빅데이터랑 연동하기도 하고요. 이런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환 평론가가 상업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위성을 우리 발사체에 실어서 대신 쏴주는 이렇게까지 가려면 뭐 어떤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됩니까? 뭐 하여튼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비용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정부 주도로 정부가 돈을 대서 하는 사업들,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굉장히 고비용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원래 로켓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아니 저거를 왜 한 번 쓰고 버리지? 로켓을?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런 그 재사용에 대한 로켓 재사용에 대한 거는 이미 60년대부터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들으셨겠지만 우주 왕복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스페이스 택시로 재사용을 전제로 해서 개발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한 번 갔다 올 때 한 1,000만 불 정도에 갔다 오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2011년 은퇴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평균 4.5억 달러, 4억에서 5억 달러씩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미국도 감당을 못한 거예요. 한 번 쏠 때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게 스페이스X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나사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우주가 활성화된 이런 거를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그러는데 결국 다 상업화로 통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가 투자하지 않아도 국가가 투자하는 민간이 투자하는 거죠. 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뭐 예를 들면 각종 펀드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활성화 방향으로 이제 그 방향을 택한 거고요. 결국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은 결국 이제 우주 시장도 우리나라는 작습니다. 결국 이제 국내에서 돈을 투자하는 사람, 민간 투자는 별로 많지 않고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투자하는 거에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대부분 다 정부 주도로 사업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 이제 상업화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세계 그 우주 선진국들하고 견주는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비용 구조를 조금 경제성 있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그렇죠. 네. 발사체 자체의 신뢰도 좀 높여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겠네요. 이제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가격 경쟁력과 성능 경쟁력을 다 갖추고 있어야 네. 그래야 글로벌 우주 시장에 가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은 우리 같으면 경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로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 그러니까 유럽 우주 기구에서 지금 아리안 5라는 발사체를 쓰고 있지만 1년에 평균 한 서너 번 쏴요. 일본도 H2 발사체가 있어요. 정지궤도 발사체인데 굉장히 큰 발사체예요, 이거는. 근데 그것도 지금 평균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쏴요. 네. 왜냐면 워낙에 비싸니까. 얘네들은 5, 600억이 하는데 얘네들은 평균 쏘는데 보통 한 1,400~500억씩 하니까 단가가 안 맞으니까 다 팔콘 9 스페이스X로 가는 거죠. 네. 자, 우리 다음 단계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더 큰 발사체를 개발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앞에 남아있는 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누리호를 계속 성능 개량을 해나가겠지만 앞으로 4차례 발사를 더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2031년까지 4세대 발사체를 개발해서 한국형 달 착륙선을 실어보낸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9년 동안 앞으로 한 1조 9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누리호보다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2단형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겠다. 예비 타당성 검토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발사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데요. 사실은 8월에 지금 한국적 우주 탐사선이라고 불리는 다누리호가 또 발사될 예정이거든요. 아까 이제 팔콘 9 말씀하셨지만 스페이스 X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서 올려보낼 계획이에요. 이제 거기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일종의 이제 우주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들어가서 달 탐사 계획을 하는 건데 우리도 거기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주과학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주청 뭐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우주 개발을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또 일부엔 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보기는 좋은데 저걸 왜 우리가 소련은 57년에 했다는데 우리가 왜 저걸 이제야 하고 있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제안을 좀 주시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올드 스페이스 시대의 그 어떤 우주 개발인데요. 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외교, 심지어는 군사적으로 이런 발사체, 로켓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 위상 제고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요. 네. 이제 이게 돈이 된다. 그래서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로 바뀐 거고, 그래서 민간도 투자하고, 그래서 민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신뢰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저렇게 상업화에 성공을 하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유럽이나 중국 다 뭐냐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타도 스페이스X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아니고요. 중국만 해도 이런 타도 스페이스를 외치면서 스타트업으로 이런 발사체를 만드는 회사, 이런 상용 회사들이 25곳 정도 있어요. 25개. 네, 미국도 20개가 넘고요. 그래서 뭐 하도 많이 탄생을 하니까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그렇지만 최근 자료는 이 양반들이 뭐냐면 외부에서 펀딩을 받은 회사만 따져도 한 92개 발사체만 하는 그것도 상용 회사가 네. 우리처럼 정부가 아니고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저렇게 누리호 개발에서 성공했다는 거 훌륭한 일이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상업화할 수 있는 산업화를 통해서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이제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국가 주도의 개발 발사였는데 상업화, 산업화 이쪽으로 좀 모아져 가는 것 같네요. 앞으로 과제도 그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장영근 교수,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